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고요. 유가는 또 8%대 급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씩 이슈에 따른 관련주 전략 나눠볼 텐데요. GDP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까요? 네, 미국의 GDP가 이제 다시금 2% 성장대로 내려왔습니다. 3분기만 하더라도 5%대 성장을 보여줬었는데요. 왜 이렇게 위축이 됐는지 일단 MTN의 김종희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GDP에 대한 원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유가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아마 미국에서 그동안 가장 좋았던 산업 중에 하나가 셰일 오일,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산업들의 설비 투자의 증가, 고용의 증가, 지역 경제의 발전,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100를 넘었다가 $50 아래까지 급전직하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도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4분기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시기적으로 3분기까지 4분기 소비를 위해서 생산을 크게 늘려놨던 대부분의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4분기, 1분기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타나는 이런 효과들이 겹쳐지며 예상보다 좀 낮았을 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북미의 리그라고 하는 이 시추 설비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장기 설비도 크게 줄어드는 모습, 특히 이 석유 쪽에서 줄어드는 모습이죠. 천연가스 쪽은 별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 설비 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 리그라고 하는 이 시추 설비의 전반적인 동향의 축소가 결국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앞으로 조금 둔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소비가 비교적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또 이 산업도 유가가 만약에 반등을 보인다면 언제든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국면.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석유를 많이 생산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미국 경제의 3% 성장은 올해 여전히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4분기 2%대 GDP 성장률이 충격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닥론이 끊임없이 국내에서는 요즘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대로 좀 V자형 반등이 가능할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의견 어떻게 가지시죠?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전략가들의 예측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자산의 움직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을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의 선택은 전혀 위험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은 바닥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급전직하고 있는 구리 가격이라든지 석유 가격은 좀처럼 반전 신호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환율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강세에 이어서 다른 통화가 좀 더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달러 강세를 꺾을 만한 요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달러 쪽에 들어간 자금들이 좀처럼 빠져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독일 채권으로 들어간 돈도 좀처럼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머징 통화 지수가 전반적으로 계속 약세로 가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 상품 통화인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 2009년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엔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은 안전자산만을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유가와 같은 변동성 큰 자산을 갑자기 선호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유가의 하락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 급전직하했던 그 흐름과 지금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는 바닥을 칠 가능성이 조금씩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별로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이 임박해 왔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바닥치고 나서 V자형 반등이 나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2009년도에 그 좋았던 경기가 나빴다가 급하게 회복되는 V자 반등에서도 유가는 굉장히 완만한 구간을 이어나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여러 가지 디플레 압력이라든지 부진한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반영해 봤을 때 유가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요국들의 생산자 물가를 보시면 전부 디플레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 디플레 과정이 더 심화된다면 유가가 왜 오를까요? 디플레라는 것은 물가가 낮아지니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더 뒤늦게 사면 되는 거죠. 물건 지금 사는 게 바보짓인 거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많은 돈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디플레 과정이 이어졌을 경우에는 유가의 반등은 점점 더 지연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지금 오펙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어느 쪽에서도 감산까지 해가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고요. 러시아 지금 감산하면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유가의 V자형 반등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가의 반등을 점치기에는 어렵다 할지라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네. 그에 따른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봤던 항공주들의 흐름도 그러한데요. 유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이들 종목들의 주가도 연일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항공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미국 시장의 항공주들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유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 맞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델타 에어라인의 일봉인데요. 오늘 주가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가의 전체적인 추세는 견조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10월 달부터 턴을 해서 쭉 올라온 것을 고려해 보면 유가의 하락 자체가 분명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이 유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항공 수요 자체가 증가한 것이 좀 더 본질적인 상승의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상승세가 대한항공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향후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는 이렇게 낮아진 유가로 인해서 이익이 조금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게 아까 앵커가 언급해 주신 금호산업 얘기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에어부산이 아닌 인천발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를 또 만들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지금의 시장의 화두는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시아나항공이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모멘텀까지 생기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나타났던 밸류에이션 매력, 굉장히 주가가 싸다라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점점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배 아래 수준까지 강하게 내려갔던 그러한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1.4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2배, 1.8배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성장 모멘텀과 이익 모멘텀을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보기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가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동안 유가와 다른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팔 때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싼 가격에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홀딩 정도의 전략을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주 조금만 사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간에 한 60%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좀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당분간은 조금 더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 종목뿐만 아니라 지표 영향도 있을 텐데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광공업 생산이 자동차 부분 생산 증가로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종목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수출입 동향과 광공업 생산 두 가지를 모두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수출과 수입 모두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 쪽에서는 석유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또 수입 쪽에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입 자체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경제 탄력으로 놓고 봤을 때 수출입이 이렇게 2개월,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건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미국은 여전히 견조한데 다른 지역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 선진국에서는.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게 중남미 정도가 견조하고 중동 급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아직 뚜렷한 회복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 품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본재는 조금 늘어난 모습이고 소비재도 조금 늘어난 모습이지만 원자재가 급락했고요. 이것 때문에 무역 수주는 계속 긍정적인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유가 하락의 수혜를 국내 기업만 받을 거라는 엄청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가 하락은 전 세계 3대 요종이 모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기업들의 비용을 다 같이 다운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원하는 이렇게 무역 수지 흑자가 극단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환율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비용 세이브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느 나라 기업들이나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환율 쪽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하락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때는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별 생산 동향을 살펴봤더니 다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IT 그리고 자동차 정도만이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음 분기 비수기로 들어가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설비 투자 지표라든지 국내 기계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수주 같은 것들을 보면 모두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선행 지표들이 지금 또 꺾이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1분기에 긍정적인 지표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하락은 전 세계 모두가 누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통화 가치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수출주에는 여전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대부분 낮아지고 있고요. 현실화되고 있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3% 후반대를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요 기관들, 그다음에 국제기구 쪽에서도 모두 3% 중반 이하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 상반기에 비교적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바닥에 왔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글로벌 이머징 펀드의 산국 비중이 거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에서도 우리나라 비중이 거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보다 더 좋은 인도 증시, 중국 증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구조적인 흐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탄력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우리가 외국인들이 바닥 찍었으니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 펀더멘탈 쪽에서 자꾸 이제 비용이 줄어드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수요가 증가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고 공급량은 아직 많이 줄이지 못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지수에 대한 판단보다는 종목에 대한 판단, 개별 종목에 대한 판단이 좋아 보이고요. 여전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부 IT 종목, 그다음에 실적 정말 바닥 찍고 돌아서는 일부 턴어라운드 종목 정도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부재한 외국인 수급은 앞으로도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펀더멘탈 부분에서도 지적할 사항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도 개별 종목으로의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이었네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2월의 첫 번째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시작을 위한 전략을 세워드릴 텐데요.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 하시죠.